아무래도 지금 현장에 있는 실무적 관점에서 하시는 걸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각 주제에 대해서 그 앞서 이제 그 신현재 수사관이나 우리 김준영 경관 같은 그 현장 직원분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고, 들으셨다시피 이제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나 이제 문헌 자료 인용 부분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학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어떤 예방 전략이나 뭐 대처 방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그 주요 관련 이제 주무 법률이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망상이나 환각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영향이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우리가 DSM-5 같은 경우는 조현과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 장애나 우울 장애, 이제 양극성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질환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신질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어떤 현장 개입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이 개입 범위에 대해서 우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신질환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부감이 상당하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여러 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도 크고, 실제로도 이제 시민들이 질환자랑 관련돼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로 경찰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있는 강서 같은 경우는 서울자치구 중에서 등록 정신적 장애인이 1위인 곳입니다. 강서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서서에 지금 4년째 있는데 아주 다양한 정신장애인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좀 이따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범죄를 구성을 한다라든지 어떤 개입 근거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자타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법적인 접근은 저희가 당연히 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 질환자에 대해서 개입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의 우려가 있는 일부 고위험 정신질환자로서 우리가 그 경직법상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는 좀 이따 호술하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통계를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신질환 관련된 통계가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거 발표 전에 이게 정신질환자 관련 부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참 이 명확한 부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에 관련 부서라고 하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주무 부서죠. 우리가 수사 같은 경우도 뭐 경제팀, 뭐 여성청소년계 이렇게 크게 죄종별로 부서가 나뉠 뿐이지 대상자별로 부서가 나뉘진 않거든요. 정신질환자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가 전문적으로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통계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우리 생활 질서 기능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제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에 대한 그 연계 조치, 병원 협력 조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그쪽에 이제 컨택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무부서가 우리가 아니다. 이게 마치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든 개입과 처치가 경찰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통계를 좀 발표 내용과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우선 이제 이번에 대검찰청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 정신장애 범죄 중에서 이제 강력범죄라든지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뭐 급증하거나 뭐 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대검 자료에 의하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1.4% 내외,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높다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한 2페이지 정도 뒤에 따라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거는 참 좀 유의미한 자료 같았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실적과 이제 같이 이제 참고해서 나온 부분인데 통계청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6년 같은 경우는 요거 통계에 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4,889명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7,140명으로 급증을 했다. 그리고 2017년은 9,089명으로 계속 지금 세계 경기가 저성장세이잖아요. 그와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는 대체로 반비례 관계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범죄자의 대다수 7, 80% 내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정도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게 많잖아요. 상중하, 당신의 생활 정도 상중하일 때 하류라고 하는 그런 좀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교적 이제 좀 경제적 상태가 좋은 상류계층은 1% 안팎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재활이나 사회 복귀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돌봄이 가능한 경제 수준이 돼야 되고 치료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류 생활 수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 중에 대다수 거의 7, 80% 정도가 이제 하류층이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거는 직접 통계를 찾아보고 제가 비율을 낸 건데요. 이게 일반 전체 그러니까 정말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집단 자체가 등록 정신장애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보건복지부 통계랑 우리 경찰청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찰 범죄 통계를 봐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최근 5년을 보면 등록 정신장애인 중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자의 비율은 7에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 인구, 이것도 이제 전체 인구나 이제 주민등록 인구죠. 아무래도 주민등록 이전의 시절은 소년법상 이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조금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 전체 분의 범죄자, 검거 인원 비율을 보면 3% 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은 뭐 저보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건 겠지만 이 통계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허점도 있고 모집단의 어떤 오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3%와 8%라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집단 내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주제는 현황과 분석과 지금 어떤 분석 추세와 이제 예방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관에서 이제 간혹 조금 통계 수치 이제 드러나는 통계 수치를 좀 분석을 드렸고 와닿는 현장에서 와닿는 어떤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정보 관리인데요. 제가 2018년에 여청계장을 할 때 그때 안인득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18년, 19년이었나요? 네, 그 18년, 19년인가 안인득 사건이 터질 때 굉장히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 서울 전체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등록 정신적 장애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치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준영 경감이 발표하셨다시피 그런 뭐 이렇게 뭐 방임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길거리를 가다 보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혼잣말 하고 허공을 보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혼자 막 춤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강서 경찰서 주변에 이렇게 간혹 산책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명씩은 꼭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부터 우선 알아야 되겠다. 현황을 알아야지 저희가 뭐 대응책을 세우는데. 근데 이 현황을 아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정신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장이 아니면은 수사 목적을 위한 영장이 아니면은 좀 밝히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일단 했던 방법은 우선은 지역 공동체 치안 협의체라고 해서 경찰 내부에도 여청, 생안, 뭐 수사, 그러니까 관련 기능 전체에서 공통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 그 내용을 의논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협의체, 그러니까 내부에 협의체가 있어요. 그때 한번 제가 안건을 올려서 각 기능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112 신고라든지 형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수사 기록이라든지 민원실에 자주 오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황을 다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절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한 정보니까요. 그리고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등록 정신장애인 현황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정신장애인 현황을 받고 그 중에서도 좀 위험성 있는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자를 또 추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이제 형사적 조치를 보면 제가 이게 조치를 크게 형사적 조치랑 행정법적 조치로 나눈 거는 이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격리입니다. 격리.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특히 타해 위험, 굉장히 위험하죠. 뭐 흔히 말하는 조현 같은 경우 양성 증상인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조사받는 사람이 제 뒤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선생님 수사관님 저기 뒤에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게 망상이나 환각이 그 질환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타의 위험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대량 범죄라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형사적 조치 같은 경우는 범죄 요건을 충족을 하고 뭐 체포나 구속 사유가 되면 저희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격리를 시키는 거죠.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제 수사도 굉장히 기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제 수사 요건까지 구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그때 보호구속이나 이제 감정유치 부분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또 더 더 진짜 처리하기 힘든데 좀 이따 사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폭은 더더욱 이 격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낼 때 이제 처분 의견을 이제 6호라든지 7호 좀 감호 위탁을 해달라 이 사람 치료 위탁을 해달라라고 개진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법적 조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 법률이죠.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인데 이 정신건강복지법 자체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입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활이나 어떤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호와 지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차단이나 강제나 억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질환자에 대한 어떤 격리 조치, 차단 조치, 사회와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입원일 건데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이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의무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능한 거는 이제 강제 입원이죠. 흔히 말하는 보호 의무자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3가지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입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누구라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는 그 응급입원의 요건일 뿐이지 누구라도 우리 이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변을 걷는데 저 사람 정신질환자 같아. 자타의 위험이 커. 근데 너무 급해. 라고 했을 때는 누구라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현장경찰관 판단 하에 이 사람을 이제 강제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3일밖에 안 돼요. 3일. 3일 내에 대체로 풀려납니다. 이게 그 여청계 쓸 때 제가 특히 이 정신질환자, 이 가폭 신고하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얘 제발 좀 약을 안 드세요. 이 질환자분들이. 제발 약을 좀 강제로 먹여달라. 아니면 좀 격리를 좀 시켜달라. 치료를 좀 받게 해달라. 라고 신고를 하시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응급입원 요건이 충족한다라고 하면 일단 받아주는 병원이 있을 때 그마저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 받아줘요. 병원에서. 받아주는 정신건강 전문의 닥터가 있는 병원이 있을 때 입원을 시키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환자들이 응급 입원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입원되기 전에는 굉장히 자타의 위험성을 보이다가 막상 입원이 되면 약을 먹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증상을 이제 조절하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순해지거든요. 그럼 전문의가 이 사람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 계속 입원에 필요한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또 풀려나거든요. 그러면 풀려나가서 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또 신고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 입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제 입원 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의사 입원에서 강제 입원이 조금 가능한 케이스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간단히 요약도 했지만 자의입원, 동의입원은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3분 내에 마쳐야 되겠네요. 보호의무자 입원, 보호자가 강제로 입원하는 거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 되고 전문의 닥터가 진단 및 입원 권고를 해야 되고 진단 목적 입원을 2주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입원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행정입원을 보시면 행정입원 역시 이게 주체가 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치료 케어가 필요한데 보호입원,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같이 책임질 보호자가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에 의한 권한에 의한 보충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지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 경찰관은 최초에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신청을 하는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요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절차는 경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나마 개입할 수 있는 범위이긴 하나 행정입원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응 체계로 이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이 조금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다뤘던 사례인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요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폭 신고가 자주 오는 거였어요. 제가 여청계장 할 때는 이제 합심을 하다 보면 전날 이제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 다 이제 스크린을 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지금 이 정신장애 상급이 A 같은 경우는 처예요. 그러니까 처가 이제 남편도 지적장애 상급이거든요. 이게 남편을 맨날 이제 때리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망상인 거죠. 부정망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처증, 의부증.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망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둘은 직업이 없고 수급 비용으로 살고 있거든요. 장애연금하고 그 장애인 지원 나오는 돈하고 그 임대 아파트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 폭언하고 그럼 남편이 이제 맞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신고받고 막상 출동하면 자기 와이프 데려간다고 A를 데려간다고 극구 저항을 해요. 우리 와이프 데려가지 말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피해 본 거 없다라고 그리고 또 신고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니까 입건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신고 건수는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죠.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강제로 입건할 정도의 피해자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입건할 정도의 어떤 흉터나 상해나 이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B는 강력하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난 피해 본 게 없다라고 하고 계속 신고는 쌓여가고 주변 그 옆집 이웃집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둘 사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쳤거든요. 뭐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막 쓰레기를 던진다라든지 복도에 쓰레기 냄새 나는 걸 쌓아놓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합신태 공고도 보니까 그 B가 신고를 한 내용 중에 일일 신고 내용 그게 있더라고요. 네가 왜 다른 여자를 자꾸 만나니? 너 잘 때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신고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 건도 현장에서 종결된 사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망상이 있는 사람인데 망상 있는 사람이 성기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 진짜 자를 수 있거든요. 이게 양성이 팍 올 때 정말 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A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A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안 먹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신고 때마다 B의 신고를 받고 입건을 하려고 해도 B가 뭐 입건 조치가 돼서 경찰서에 데리고 와도 A를 데리고 와도 풀어달라고 그 앞에서 막 차에 뛰어들고 자해소동을 벌이고 응급 입원을 시켜도 병원까지 찾아가서 마누라 이제 와이프 풀어달라고 이제 자해소동 벌이고 막 온갖 난동을 부리니까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가 이대로 뒀다가는 좀 위험이 되겠다 싶어서 A를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 입원은 3일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입원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 복지센터에서 일단 A를 면담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A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또 강제로 면담할 수도 없고 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자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한 건 보호 의무자 2인에 의한 강제 입원이었는데 이 A의 보호 의무자 2명, B 같은 경우 보호 의무자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적장애 상급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봤더니 아버지가 치매 환자인 거예요. 그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친정 엄마도 이제 정신장애가 있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그 B의 동의를 받아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B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동의 능력이 없다, 보호자로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좀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 입원이 됐고 입원이 돼서 A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유관장님 조금 줄여가겠습니다. 네, 네네. 정리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 경제팀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오세요. 아까 신현대 수사관님도 계셨지만 신현대 수사관님한테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라고 CCTV가 달려있다. 자기를 도청한다라고 오는 그 망상 환자가 한 2명은 있었거든요. 최근에만 2명 있었고 최근 또 한 명은 자기는 국가인데 뭐라고 하더라? 예, 뭐 삼성 이건희도 자기 발 무릎 밑에 와서 이제 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대망상 있는 사람까지 굉장히 자주 오세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 이게 관련 문제랑 좀 연관되는 건데 첫 번째요. 이제 예방을 하든 대처를 하든 이게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나 정신건강 어떤 분야나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목 관련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개인정보, 이 민감정보, 정신병력에 대한 민감정보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 항상 염려가 돼요. 명확한 법률이 없어요. 이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치안 예방을 목적으로 자타의 위험을 이제 벗어나 치안 예방을 목적으로 정신병력에 대한 걸 수집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게 이제 경찰의 개입 및 강제력 행사의 범위랑 좀 연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관기관 협력 대응 체계는 이게 수많은 이 정신병 질환자를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이제 전문기관, 의료기관, 그 다음에 관련 어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의 어떤 정보가 공유가 되고 협력 대응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어느 범죄든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뇌관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범죄를 굳이 따질 수는 없지만은 뇌가 큰 이제 안인득 사건처럼 크게 이렇게 조금 위험성이 과도해질 뇌관을 가지고 있는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협력 대응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환자라고 해서 이게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적응이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그 정신재활시설이 전국에 약 한 350개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편중돼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군구가 약 46%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질환자의 어떤 사회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좀 충분히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궁극적인 예방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